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직후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홍현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입니다. 당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지만 지금은 분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하나만 건너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엔 여전히 남녀 공용 화장실이 10곳 가까이 됩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 도로에 있는 화장실 중 한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화장실 외부에는 그 어디에도 CCTV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칸의 경우 제대로 된 잠금 장치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화장실 가운데 남녀 공용 화장실은 여전히 10곳 가운데 7곳. 비상벨 설치나 외부 CCTV 설치 등 사고 직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체 화장실의 3%에 불과한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화장실에만 집중됐습니다.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이 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간 어떤 화장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황이라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일단은 접근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말뿐인 대책. 여전히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주점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내일로 발생 1년째를 맞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에 대한 각종 치안 대책이 잇따르기도 했죠. 범인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관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입니다. 사건 당시엔 남녀 공용이었지만 지금은 남녀를 분리해놨습니다. 입구에는 CCTV가, 안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구청으로부터 여성 안심 화장실 인증도 받았습니다. 근처 다른 화장실은 어떨까? 강남역 주변 번화가 골목을 돌아보니 화장실 2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남녀 공용입니다. 사건 현장 맞은편 도로에 있는 한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의 다른 번화가에서도 남녀 공용 화장실은 쉽게 눈에 띕니다. 대부분 조명이 어둡고 시설은 낡았습니다. 화장실 가기 무섭죠.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민간 건물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범죄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 여성들에겐 아직도 불안한 장소입니다. 김관진 기자, 강남역 살인 사건은 사건 자체도 참 충격적이었고 사회에 물고 온 파장도 참 컸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당시 피해 여성은 23살이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칼에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범죄 동기였는데 수사기관은 범인을 조현병 환자로 판단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나도 언젠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여성 안전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안전 대책도 확실해야겠고 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김여사, 김치녀, 된장녀 같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들이 SNS에서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도 결국 범인에겐 여자가 감히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이 깔려 있었는데 이런 성차별적 인식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 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때 제2, 제3의 강남역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째. 오늘도 강남역 10번 출구엔 희생당한 23살의 여성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모 공간과 수천 개의 메모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묻지마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용 화장실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쓰는데도 잠금 장치가 고장난 위험하고 또 민망한 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김혜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300m 떨어진 강남역 10번 출구. 수많은 추모 글귀 중에 한 메모가 눈에 띕니다. 나도 많이 이용했던 화장실이다. 나는 정말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화장실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적이 드문 층과 층 사이에 위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도어락. 떨어져 나간 문고리. 지난 17일 새벽 23살 하모 씨가 살해당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밤 늦은 시각 이 화장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 빌딩 10곳, 신논현역 사거리 먹자골목 10곳을 둘러봤습니다. 3곳 중 한 곳이 남녀 공용 화장실로 구조 역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과 닮았습니다. 술집과 노래방에 위치한 건물 1층의 화장실입니다. 역시 남녀 부부는 없고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열려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문에 있는 잠금 장치는 아예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여성들에겐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고 문이 안 잠기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안 잠겨서 그래서 같이 있어달라고 말한 거예요. 남자들에겐 마음 놓고 이용하기엔 미안한 곳이 됐습니다. 뭔가 여자분이면 되게 뭔가 미안하잖아요. 개인적인 공간에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 있거나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무늬만 따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어떨까? 이용자가 적어 방치돼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다행히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작동해서 112로 신고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화장기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변기가 몇 바뀌었다든지 그런 원인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은 화장실을 범죄 취약지로 분류해 적극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겨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안아줘.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사이 31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낡은 조립식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모두 9세대로 대부분 80세 이상의 어르신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안엔 화장실이 없어 공용 화장실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공용 화장실이 있던 땅을 누군가 매입하면서 화장실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이 원래 화장실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변기만 남아있고 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예 울타리까지 쳐져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사라진 뒤 어르신들은 4년째 상가 화장실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친업으로 댕기고 병원으로 댕기고 그랬는데 고상들 많이 해요, 여기 사람들. 이마저도 300m 넘게 떨어져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70년대지 스타일로 그대로 살아요. 여기 후방에다 싸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양천구인데요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구청은 화장실을 만들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빼야 된대요. 주거기본법은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최저 주거 기준의 필수 설비로 규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할구청이 이동식 화장실을 제공하거나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경찰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사용한 건 사건 현장에서 동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몸에 달고 다니던 보디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A 경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지구대 2층 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쓰고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다 보니 2층은 주로 여경들만 사용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16일 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경이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찾아낸 겁니다. A 경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다름 아닌 보디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몸에 달고 다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시비가 많다 보니 일부 경찰들은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돼 왔는데 성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피해가 확인된 여경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경사는 상습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공중 화장실만 가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이것, 바로 누가 뿌린 건지 모를 전단지들입니다. 연락만 주면 구하기 힘든 약품을 팔겠다면서 버젓이 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건 현장 360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직접 주문 배달한다는 이 전단.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전단은 물론 약품도 모두 불법인데요. 전단은 얼마나 널려 있는지, 그리고 약품은 어떻게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추격해 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영등포역.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옵니다. 소변기와 배변기 주변으로 불법 전단을 뿌리다 취재진과 맞닥뜨렸습니다. 전단에는 약품 이름과 가격,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약을 사보겠다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전달하는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해야 할 테니까요.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약속한 시간,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이라며 흰색 약통을 꺼냅니다.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자 얼버무립니다. 30알에 현금으로 6만 원.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아그라 가격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단을 통해 판매되는 약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크기나 색깔이 달라요. 각인도 색이고 하지만 다른 게 뒤에 BGR20이라 되어 있죠. 220mg 존재하지 않거든요. 포장되어 있는 것은 100% 가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판매 행위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인 셈인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진다든지 허혈성 심질환이 더 강화된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단 배포부터 약품 판매까지 모두 노년층을 이용한 점조직 형태. 윗선 수사가 어렵다 보니 전단에 있는 번호를 못 쓰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3회선을 차단했습니다.
사건 현장 탐육공 서창우입니다. 여기는 구형기계 회사야. 근데 가격은 최신식. 나연이가 추천하는 시술 가격. 너 거기서 왜 나와? 너 일로 와, 자식아. 혼자 밤에 찜질방에 갔었는데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어요. 볼일 보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천장 위에서 그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좀 일렁이길래 생각 없이 원래 그런 거 싶어서 딱 위를 봤는데 갑자기 어떤 핸드폰만한 물체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가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해서 촬영을 시작했죠.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남겨야 되니까. 남자 찜질복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보이나 안 보이나 좀 문틈으로 좀 봤었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줌마가 나와도 핸드폰 보여달라고 말할 생각이 있었고 남자였으면은 이건 진짜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 거기서 왜 나와? 너 일로 와, 자식아. 저는 맨 처음에 미성년자인 줄 알았어요. 멱살 잡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제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 손은 그 남자를 잡고 있었고 나머지 한 손은 제 핸드폰이랑 그 남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두 손을 못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피부관리실에 있는 직원분이 카운터에 가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몇 걸음 가다가 화장실이랑 그 카운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자고 있는 여자한테 부탁해서 112에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막 자기 안 했다, 안 찍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길래, 반항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더 소리 질렀거든요. 이 남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었다 소리 질렀더니 자고 있던 이제 남자 여자분들이 다 일어나서 근데 그냥 보기만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경찰들이 10분 사이에 왔어가지고 다행히도 일 처리를 했죠. 경찰이 왔을 때 그 남자는 자기가 22살이라 했어요. 처음에는 범행자 폰 앨범에 제 동영상이 없다 보니까 안 했다고 한 번 말하다가 경찰이 이거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 얘기해라 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귀가하고 이제 경찰서에서 저 이제 보호해준다고 해서 스마트워치 받으러 갔었고 피의자는 범행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구찌 스토어에 있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제출하신 거 영상에서도 여자 화장실 나오는 모습 보잖아요. 화장실 그 비춘 CCTV 봤을 때 바닥에 있고 인스타 DM으로 왔는데 혹시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1년 전에 똑같은 거기 장소에서 똑같이 당했다고 했는데 그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영상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은 분노하고 열받아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왜 아무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지? 막상 이런 일이 터질 때는 그냥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목해서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지만 신고해주고 너무 아쉽기보단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만약에 저처럼 똑같은 일을 겪으신다면은 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범행자가 좀 어리숙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범죄가 불안감을 넘어 엄청난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더해지면서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콕이 내게 남긴 것. 인증사진.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0명, 동영상이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근무일이 아닌데도 자진 출근을 할 정도로 성실한 태도로 평이 좋았는데 출근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고비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면 속에 파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만작거리며 조종하기를 반복합니다. 남성이 만지고 있는 건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화면의 각도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설치된 곳은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 탈의실. 아르바이트생인 20대 남성 A씨는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한평 남짓한 이 공간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두고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이 매장에서 근무한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들통난 건 지난해 12월 중순쯤. 스마트폰 속엔 피해 여성의 탈의 장면뿐만 아니라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20명에 이르며 대부분 20대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여 개에 이르는 이 영상은 개인별로 분류돼 편집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일부 직원은 일을 그만뒀지만 맥도날드 측은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는 공지 말곤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앞으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수 TV 고효은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200명 넘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고3 남학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큰 이 학생의 담임 여교사에게 학교와 경찰이 가해 학생을 달래고 보호하길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한 3학년 남학생이 몰래 자수하고 등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수를 하고 그런데 교감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데 가해자를 챙기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지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나흘 뒤 담임이 학생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9시 7분에 전화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실은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찍혔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참고 달랬습니다. 다음 날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극단 선택을 언급했던 보고가 학생부장과 교감, 교육청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담임에게 돌아온 겁니다. 당시 적어둔 메모엔 경찰이 큰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학생을 달랬습니다. 이틀 뒤엔 여성 학생부장과 함께 학생 집에 가서 학교폭력위원회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감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보호받는 자리니 현장을 뛰지 않는다. 학생을 만나선 언제든 기대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와선 긴장되고 무섭고 불안했다. 영상에 나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가해 학생이 펜을 3개 쥐고 꾹 눌렀다고 적었습니다. 저 펜으로 내 목을 찌르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얼마 뒤 체육관뿐 아니라 학교 곳곳 그리고 아버지 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카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계속 한 번 촬영했다라고만 했는데 직접 대면해서 10회 이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추가 범행이 드러나 학생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담임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병이 났습니다. 병가를 쓰겠다고 했지만 교감이 막았습니다. 3학년 부장, 교장 각각당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감이 4차례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감은 사과하기로 한 날 번번이 병가를 냈습니다. 미안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보낸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 교사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이를 지시한 학교 관리자는 교사의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이런 2차 피해가 3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와 경찰이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임을 위로한 건 같은 피해자인 학생들 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학교를 탓하고 싶다. 선생님을 보호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용 선택권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건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자 화장실에 따라가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는 급증하는데 경찰은 범죄 사실조차 쉬쉬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PC방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를 돌며 주변을 둘러본 뒤 한 여성 가까이에 앉아 힐끔힐끔 쳐다보다 사라집니다. 복도에서 서성이던 남성은 이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여성이 집에 가는 길까지 따라와 재차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적발된 몰카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1%나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행 사례와 수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자는 경찰청과 지방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정보 일체를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정황과 수법 등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네 이렇게 하니까 몰카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만 하지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은 시민들에게 피해 사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안심시키겠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잇따른 몰카 범죄에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몰카 탐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속도 학교 자율에 맡겨왔고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지원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로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최근 경남에서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현직 교사 2명이 잇따라 붙잡히는 등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어디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고 화장실 이런 데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교내 몰카 범죄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 대책까지 세웠지만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몰카 단속을 맡겨왔습니다.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랑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 시행을 했었고 기준이 별다르게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몰카 탐지 장비 부족도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략 900개가량으로 2만 개가 넘는 전국 유초중고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경찰에 112 신고 한 통이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 당시 신고 내용인데요. 경찰은 곧바로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 CCTV를 채널A가 입수했는데요.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이 남성, 바로 몰래카메라 피의자입니다. 이 현장 어떤 곳인지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가 건물입니다. 문제의 남성은 이곳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술도 좀 취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사 진행할 거예요. 후레쉬 맡으려고 그냥 압수해서 내놨고. 그런데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위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만간 징계도 받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 간부마저 범죄에 가담하면서 여성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몰카 탐지기를 무료 대여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동사무소마다 탐지기를 한 대씩 비치하고 대여에 나서는 강남구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새 공정화장실 이런데 불법 촬영 이런 게 보고심이 많으니까 불법 촬영 기기를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중에서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는 몰카 탐지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지기의 버튼을 누르면 몰카 기기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찾아내 신호음을 내는 원리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특유의 주파수대를 벗어난 신형 몰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손쉽게 몰카를 감지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로 탐지를 카메라 뒷면에 후레쉬하고 카메라에 덮어주고 동영상을 돌리면은 그게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몰카 렌즈가 실제로 해당 방법으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켜본 영상입니다. 화면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불빛이 반사된 몰카 렌즈에서 나온 빛인 겁니다. 제가 직접 종이컵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들 이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모두 뿌리채 뽑아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만 있으면 맛있는 건 간단해. 열고 뜨고 바르면 맛있어. 크림치즈 먹고 싶을 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개조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보습학원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카메라 외에 다른 곳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이런 불법 개조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 한 남성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말고도 측면과 이어폰 단자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 30대 남성이 개조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페나 편의점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이 모두 261명.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에서는 여중생과 여고생까지 표적으로 삼아 미성년자 17명도 불법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확인된 기간만 지난 2020년부터 3년이 넘었고 파일도 2TB가 넘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개조된 거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규제 법률이 지금 없더라고요. 전파법, 그런 뭐 전파 방해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저장 등의 혐의로 검거해 다른 범죄 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 남성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말고도 측면과 이어폰 단자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이 30대 남성이 개조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페나 편의점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이 모두 261명.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에서는 여중생과 여고생까지 표적으로 삼아 미성년자 17명도 불법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확인된 기간만 지난 2020년부터 3년이 넘었고 파일도 2TB가 넘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개조된 거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규제 법률이 지금 없더라고요. 전파법, 그런 뭐 전파 방해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저장 등의 혐의로 검거해 다른 범죄 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긴 하지만 최신형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시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변기부터 쓰레기통, 문틈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살핍니다. 막대기 모양의 무선형 탐지기로 전파를 확인하고 적외선으로 렌즈가 설치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눈치채기 힘든 몰래카메라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 1회 이상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잠시 줄었지만 여전히 5천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몰카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작정하고 숨긴 최신형 몰카를 찾는 데는 탐지기 성능 등이 역부족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탐지 조건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공중에서 탐지한다고 전파 탐지를 하잖아요. 밀착하지 않으면 그 전파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탐지기와 몰카가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다른 전파의 간섭도 장애물로 지적합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 외부에서 화장실 이용할 때 저는 이 두리번거리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 혹여나 몰래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 불안한 여성들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스스로 대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몰카를 잡아낼까요? 저희 취재진이 실험해봤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몰카 범죄는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면서 여성들은 화장실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게 몰래카메라 탐지기입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5개를 설치하고 탐지기로 찾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1위인 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숨겨둔 몰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1cm 앞에서 흔들어 봐도 아무 신호가 없어 결국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RF 무선 신호를 잡는 기기입니다. 안테나 있는 몰래카메라만 탐지 가능한 걸요?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 수가 50만 건에 육박하는 몰카 탐지 어플리케이션.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30만 원짜리 적외선 탐지기는 5개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몰카가 아닌 나사 조각에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기보다는 판매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식재의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긴 하지만 최신형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변기부터 쓰레기통, 문틈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살핍니다. 막대기 모양의 무선형 탐지기로 전파를 확인하고 적외선으로 렌즈가 설치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눈치채기 힘든 몰래카메라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 1회 이상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잠시 줄었지만 여전히 5천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몰카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작정하고 숨긴 최신형 몰카를 찾는 데는 탐지기 성능 등이 역부족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탐지 조건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공중에서 탐지한다고 전파 탐지를 하잖아요. 밀착하지 않으면 그 전파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탐지기와 몰카가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다른 전파의 간섭도 장애물로 지적합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해부터는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기를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형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형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즈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즈 탐지형 카메라는 안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시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새로 나온 시술법인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효과 없어요. 나연이가 추천하는 시술 후기가 궁금하다면?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 처리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즈 탐지형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형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즈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즈 탐지형 카메라는 안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시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불법 촬영 범죄가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하고 재범률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들의 범죄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수강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성범죄자 7만 5천여 명의 범죄 특성을 분석해 성범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적된 성범죄자로 백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불법 촬영 범죄는 412건에서 2388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7%로 2030 세대가 전체 66%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법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 밀집장소 추행 재범률이 각각 70.3%와 6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재범자 10명 중 3명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가 62.5%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 등 순이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주로 과거에 본인이 범행했던 그 범죄 수법, 장소, 시간대와 같은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법무부는 특히 재범 비율이 높은 성범죄 중심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준영 씨가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13건이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몰카 처벌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든 소형 카메라 등 구분 없이 불법 영상물 자체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각종 특수 카메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이런 카메라들을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초소형 카메라라고 해서 뭐 시계도 있고 뭐 아무데나 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불안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제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 이런 데를 가면 혹시 구멍이나 카메라 같은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좀 더 걱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특수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막는 것,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전문가들은 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이 SNS나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소비하고 품평하고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 범죄는 피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재유포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범죄. 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으로 논란을 빚은 박장범 KBS 신임 사장이 취임했는데요. 사원들 반발에 취임식도 열지 못했습니다.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새벽부터 나온 KBS 사원들이 정문과 지하 주차장, 건물 복도까지 사장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박장범 신임 사장의 취임에 반발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선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인 겁니다. 국민이 KBS가 용산방송 거부한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 이후 용산에 사전 낙점을 받았다는 이유 속에 3년 임기를 시작한 박 사장은 노조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새벽 4시쯤 출근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취임식까지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3분짜리 취임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받았습니다.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전임 박민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이 투표 없이 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에 따라 정규 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의 축소 결방이 빚어진 가운데 언론노조 등 내부에선 12.3 내란 사태마저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쏟아냅니다. 국회의장을 넘어와서 국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9시 뉴스를 타고 방송됐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주둔하는 극우 인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여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다 죽든지 대통령과 함께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든지. KBS 측은 진행자 논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내란 사태 부실 보도 지적에 대해선 비상계엄 관련 충실히 취재 및 보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방 많은 곳 있죠. 이쪽 뱃살부터 쭉쭉 빠지더라고요. 저 2주 먹고 8kg 빠졌습니다. 뱃살 쪽 체지방이 타들어가는. 박장범 신임 KBS 사장이 오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을 피해 새벽 4시 10분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취임식 역시 무산됐습니다. 구성원들을 만나서 직접 자신이 어떻게 KBS를 이끌어나가겠다, 무너진 KBS의 신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장실에서 나오지 못한 박 사장은 결국 사내 게시판에 3분 분량의 취임사를 공개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박 사장은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사장 거부와 공영방송 사수 등을 내건 KBS 구성원 700여 명은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구성원! 무시하는 박장범! 적이 없다! KBS 27대 사장으로 취임한 박장범 사장은 9시 뉴스 앵커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파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권력에 아첨하는 언론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SBS 희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7번이나 압류되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자를 향한 KBS 기자들의 사퇴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작년 3월과 6월 이곳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한 차례씩 적발됐습니다.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올해 6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처럼 박 후보자가 벌금을 부과받은 스쿨존 위반은 모두 4차례. 등하교 시간에는 우르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자꾸 속도 위반하면 그리고 이제 습관인 것 같아서. 앞서 박 후보자는 아들의 과거 위장 전입에 대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들의 등굣길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에 부주의했던 겁니다. 박 후보자는 또 최근 10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9번이나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6개월 넘도록 내지 않아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석 대의 자동차 등록원부. 지난 2006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7번 압류됐습니다. 압류 조치된 차량이 한 달 뒤 다른 위반으로 압류되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차량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측은 교통법규 위반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의 KBS 기자 495명이 기수별 성명을 낸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와 KBS 전국 기자협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는 앵커의 권한이라며 후배들의 기사를 제멋대로 소개했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말로 KBS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못을 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홋카이도가 내게 남긴 것. 오이시. 아 배불러. 완전. 출렁 뱃살.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과 마일리지의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후 KBS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막내 기수인 50기 취재 및 촬영 기자 25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요즘 현장에서 KBS는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우리는 보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답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기자의 역량을 드러낸다고 배웠는데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박장범 앵커의 질문은 함량 미달이었다며 기사보다 공들여 쓰라고 배운 앵커 멘트는 취재 기자가 납득할 수 없는 문장으로 바뀌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부른 데 대해서도 참사를 추모하는 스티커 하나 용인하지 못하던 회사가 용산주를 탄 앵커의 사장 도전을 너무도 쉽게 용인하고 있다며 시청자 눈에 KBS는 치열하게 줄 서고 눈치 보는 언론으로만 비칠까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에는 2018년 이후 입사한 45기 취재 및 촬영 기자 93명도 성명을 내고 박장범 앵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KBS의 신뢰도는 또 한 번 곤두박질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KBS 기자협회도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취임하면 용산과의 관계가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왜 오욕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는 KBS의 제27대 사장으로 박장범 앵커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KBS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보궐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KBS 이사회가 박장범 현재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 뉴스 주간 등 3명에 대한 면접 끝에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KBS 박장범 현 앵커가 현직인 박민 사장 등을 제치고 KBS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야권 추천 이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선임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 등을 예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이사회가 박장범 9시 뉴스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사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등 3명의 후보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박 앵커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공채 기자로 KBS에 입사한 박 앵커는 작년 11월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을 작은 가방이란 뜻의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이사회의 후보 결정 직후 언론노조 KBS 본부는 9시 뉴스를 용산 방송으로 만든 주범을 최종 사장 후보로 제청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장 선임 절차 중단과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장 후보 3명 모두 부적격 인사들인데다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사 사장 선임 낙하산 경쟁 웬 말이냐? 박민의 거스기 노릇을 톡톡히 하여 조직 개편에 앞장섰던 자,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무식자, 이런 허접한 이사들이 과연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결에 불참한 KBS 야권 추천이사 4명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KBS의 위법 상태 해소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박장범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멈추어달라며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이사들을 임명한 게 무효가 아닌 만큼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결정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9시 뉴스 앵커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당시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임명 제청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으로 KBS 이사 7명을 추천해 위법하고 이렇게 임명된 KBS 이사들이 한 사장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에는 의결 종족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이 의결 종족수를 따지기 위한 제적위원회 의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명백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의 임명 처분 자체에 어떤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 사장 임명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던 박장범 후보자가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KBS가 김건희 방송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실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인사청문회였지만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박 사장의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이 올해 2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박 사장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고은 인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박장범 후보자의 그 알량한 단어 선택, 조만한 그 안에 담겨있는 맥락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통령실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은 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박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박장범 사장 체제의 출범은 KBS가 김건희 방송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로즈몽 기부목걸이와 함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2025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권 성향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사장 임명안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볼 건지를 두고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과는 배치되는 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불참했고 7명만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야권 성향 이사들은 법원에 박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7월 말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진 7명을 추천 의결한 것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 제청 역시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 의결 행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는 정반대 판단입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발언으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상품을 검색을 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고 법원도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장범 신임 KBS 사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임명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문제없는 인사라고 맞섰는데 고성과 막말도 오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어제 KBS 이사회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박장범 9시 뉴스 앵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부른 것을 거론하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의 사장 추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잘못된 거라며 박 후보자 추천 결정은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감 중 희감기관 직원이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중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은 결국 각각 유감과 사과를 표시했고 국회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른들의 피로에 어른들의 비타민 벤퍼벨 S. 세상엔 재밌는 게 많지만 잠시 N 모카고. 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신임 KBS 사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의원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KBS 이사회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박장범 9시 뉴스 앵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부른 것을 거론하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의 사장 추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잘못된 거라며 박 후보자 추천 결정은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감 중 희감기관 직원이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중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은 결국 각각 유감과 사과를 표시했고 국회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만한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500명에 육박하는 KBS 기자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신고와 위장 전입 등 신상 관련 문제들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 4개 방송사는 모두 처음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파장 등을 첫머리에 올려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관심은 북한이었습니다.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참사 수준의 보도라고 비판했고 기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축소 논란을 일으킨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향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땡윤 뉴스의 조롱 속에 수습이 시급한 지금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가 사장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겁니다. 입사 2년 차부터 20년 이상 된 고참들까지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들이 5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탁월한 친화력 등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강한 의지를 겸비했다고 박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는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실거래가 23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곳의 매매 호가는 40억 원대에 이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아 매입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로 적을 수밖에 없고 아들 위장 전입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나도 궁금해. 이번엔 어떤 걸 보여줄지.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검찰 수사 속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있는 체포 명단을 하달하고 또 다른 기관에도 전파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그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자신을 불러 정치인 등 14명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그런데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체포 명단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 조사에서 여 사령관이 4일 오전 회의에서 요인 체포 명단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참모들이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간곡히 만류해 폐기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고 체포 명단은 지난 9일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로부터 각각 수사관 100명씩을 지원받기로 했으니 업무 협조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하셨죠. 예,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오케이 했고.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특전사가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면 방첩사가 인계받아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고 여 사령관이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번째 불러 조사했는데 증거 인멸 시도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